여러분,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는다는 거, 이거 정말 많은 나라들의 숙명이잖아요. 근데요, 이 생존을 거의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왕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랑 일본, 이 두 거인 사이에서 무려 450년 동안이나 버텨낸 작은 섬나라죠. 오늘 이 불가능에 도전했던 류큐 왕국의 진짜 기가 막힌 생존 전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작은 섬나라가 몇백 년 동안이나 두 강대국을, 그것도 동시에 섬기면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류큐는 이걸 해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들이 펼쳤던 진짜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그 고도의 전략을 하나씩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자, 이 기묘한 공존의 비밀을 풀려면요. 먼저 류큐가 상대해야 했던 이 두 명의 주인이 대체 누구였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한쪽은 바로 중화제국, 그러니까 중국이었고요. 다른 한쪽은 일본의 아주 강력한 지방 세력이었던 사스마번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는 세계 질서의 중심을 자처하는 거대한 용, 바로 중국이 있고요. 다른 한쪽엔 칼을 찬 무사, 일본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위치가 정말 아슬아슬하죠. 보통 이런 상황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류큐는 달랐어요. 이 위험천만한 구도를 오히려 자기들 생존을 위한 지렛대로 써먹기 시작합니다. 류큐가 찾아낸 생존의 열쇠? 그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두 주인의 성격이랑 목적이 정말이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류큐는 이 결정적인 차이를 딱 간파하고 그 틈새를 파고드는 기가 막힌 전략을 짜내죠. 모든 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주인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먼저 중국. 중국은 명분만 챙겼지, 류큐 내부 일에는 전혀 간섭을 안 했어요. 한마디로 너그러운 주인이었던 거죠. 심지어 무역도 유리하게 해주고 안보까지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사스마는 어땠을까요? 세금은 있는 대로 쥐어짜가고 관리 임명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진짜 피곤한 그야말로 성가신 주인이었던 겁니다. 류큐는 바로 이 극명한 차이를 이걸 생존의 무기로 삼은 거죠. 자, 그럼 류큐는 이 아슬아슬한 외교적 줄타기를 구체적으로 대체 어떻게 해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정말 기가 막힌 생존 공식, 그 세 가지 핵심 기둥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세 가지가 류큐 생존술의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방패예요. 중국의 화이 질서라는 걸 거대한 방패로 삼아서 일본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막는 거죠. 두 번째는 격상입니다. 중국이랑 문화적으로 엄청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는 그냥 섬나라가 아니라 격이 다른 문명국이다. 이렇게 스스로의 급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역이용. 중국과의 이런 관계를 일본한테는 철저히 숨기는 은폐 정책을 써서 거꾸로 삿지마를 길들이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구조. 와, 정말 정교하지 않나요? 특히 이 두 번째 전략, 문화 외교는 진짜 감탄이 나옵니다. 보세요. 류큐는 450년 동안 무려 100명에 넘는 엘리트들을 중국 최고의 대학,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대 같은 국자감에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학비, 기숙사비, 식비, 이 모든 비용을 청나라 정부가 다 대줬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교류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일본의 일부가 아니다. 우리는 중국 황제가 직접 인정하는 독자적인 문명국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수백 년에 걸친 엄청난 국가적 브랜딩이자 투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류큐가 손에 쥔 최강의 카드가 나옵니다. 사츠마가 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선을 넘으려고 할 때마다 류큐는 조용히 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일이 만약 중국에 알려지면 무역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이 한마디면 그냥 게임 끝이었어요. 왜냐? 사츠마는 류큐를 통해서 중국과 무역하면서 얻는 그 어마어마한 이익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츠마의 그 탐욕이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들 발목을 잡는 가장 강력한 족쇄가 된 셈이죠. 하지만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절묘한 균형도 영원할 수는 없었겠죠. 19세기가 되면서 서양이라는 정말 거대한 파도가 동아시아의 낡은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류큐가 아슬아슬하게 서 있던 그 외교라는 줄이 뚝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서양 열강이 들고 온 새로운 게임의 룰, 그게 바로 만국공법이었습니다.
이 근대 국제법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모든 땅은 국경이 명확해야 하고 모든 나라는 딱 하나의 주인만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너 중국 편이야, 일본 편이야, 하나만 골라 이렇게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세상의 규칙 앞에서 육큐처럼 모호하게 양쪽에 걸쳐있던 존재 방식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룰을 가장 교묘하게 아주 잘 이용한 플레이어가 나타나는데 바로 일본의 메이지 정부였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류큐 선원들이 타이완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을 빌미로 우리 백성을 보호하겠다 이러면서 타이완을 침공해요. 이 행동 하나로 전 세계에 류큐는 일본 땅인가 보네 하는 인식을 딱 심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채 10년도 안 돼서 왕국을 그냥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류큐가 수백 년 동안 갈고 닦았던 그 외교술이 정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450년 역사를 자랑하던 왕국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왕국의 마지막 순간, 류큐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면서 정말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일본이 이제 중국이랑 관계 완전히 끊어 하고 윽박지를 때 한 류큐 관리가 남긴 이 말에 정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에게 양부모와 같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한쪽 부모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와, 이 양부모라는 단어 하나에 수백 년 동안 두 거인 사이에서 자신들을 지키려고 했던 류큐의 모든 고민과 역사가 다 담겨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그들의 저항은 정말 처절했습니다. 일본의 감시를 피해서 몰래 중국으로 망명한 다음에 구원을 요청하는 이른바 탈청구국 운동까지 벌였으니까요. 하지만 총과 군함을 앞세운 근대 국가라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왕국을 지키려던 그들의 마지막 외침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허공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류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의 전략은 시대를 초월한 약소국의 탁월한 생존술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잠시 늦춘 그냥 비극적인 시간 벌기였을까요? 아마 정답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두 거인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 했던 류큐의 그 치열했던 줄타기는 주권이라는 게 꼭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